황혼 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71년 추억의 명작 영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를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4명의 전우들. 하지만 고국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웅 대접이 아니라 텅 빈 주머니와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치열한 생존의 전쟁 속에서 이들의 우정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화면을 어둡게 하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1장. 돌아온 자들. 플랫폼 위로 무릉덩이가 군데군데 고여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웅덩이 위로 오후의 햇살이 부서지며 작은 빗무리를 만들었고 젖은 콘크리트 틈새에서 흙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그 냄새는 묘하게도 정글의 축축한 공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멀리서 군악대의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규칙적인 박자였지만 어딘가 어긋난 듯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플랫폼 끝자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 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누군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월남 용사 환영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기둥 사이에 걸려 있었는데 한쪽 끝이 찢어져 너덜거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찢어진 부분이 휘날렸지만 아무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영 인파의 얼굴에는 기대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어딘가 불안도 숨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온전할지, 혹시 빈관만 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서 쇳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바퀴와 레일이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플랫폼에 울렸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며 플랫폼을 희뿌옇게 물들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플랫폼에 발을 디딘 사람이 용길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이 군복 아래로 드러났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눈부신 빛이었지만 용길의 눈에는 그 빛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웃음을 지어보려 입꼬리를 올렸지만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글에서는 웃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플랫폼 위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포연도 없고 헬기 소리도 없는 하늘. 이상하게도 그 평화로움이 낯설었습니다. 뒤따라 창호가 내렸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고 눈은 천천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플랫폼 이쪽 저쪽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누군가를 찾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창호의 아버지 김대령은 아들이 전쟁터로 떠날 때 악수 한 번으로 배웅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창호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근태는 낡은 가방을 양손으로 꽉 쥔 채 내렸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습니다. 농사일과 전쟁터의 삽질이 만들어낸 손이었습니다. 오랜 전쟁터 생활의 볼이 꺼지고 피부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가방이 묵직했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전사한 동료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향 어머니에게 전해줘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이 내렸습니다. 4사람 중 가장 마른 체구였습니다. 볼이 움푹 패여 있었고 눈이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혼자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플랫폼도 환영 인파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총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4사람의 눈이 플랫폼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지옥을 건너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이다가 용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진짜 살아서 돌아왔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웃음이 되어야 할 소리가 한숨처럼 새어 나왔습니다. 창호가 용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근태가 코를 훌쩍거렸고 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환영 인파 사이를 헤치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대령이었습니다. 군인다운 꼿꼿한 자세였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 있는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창호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가 이내 다잡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는 자신의 말을 떠올린 듯 했습니다. 김대령이 네 사람 앞에 섰습니다. 한 명씩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묵직했습니다. 말없이 두드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천마디 말보다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호의 어깨를 두드릴 때 대령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근데 명심해라. 진짜는 이제부터다. 살아 돌아온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환영의 말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과 고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용길이 장난스럽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이제 돈 벌 시간입니다. 대령님.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환영 나온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창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전사한 박중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가족 좀 부탁해.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원의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좁은 마당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평상 위에 막걸리 병이 줄지어 섰고 양은 대야에 담긴 전이 노릇노릇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치직거렸고 고소한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부침개 부치는 아낙네들의 손놀림이 바빴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평상에 둘러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술잔이 돌아가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렸습니다. 누군가 트로트를 틀었고 흥겨운 가락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용길은 연신 술잔을 비웠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허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호는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떠드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정글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 죽었으니까요. 근태가 막걸리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탁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야, 한국 술이 이렇게 맛있었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은 쓰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실감이 갑자기 밀려왔던 것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진영은 마당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도 들지 않은 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진영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야? 진짜 금이야?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긴 하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왜냐고 멋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진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티 없는 눈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본 아이들의 눈이 겹쳐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눈, 굶주림에 지쳐있던 눈, 부모를 잃고 울부짖던 눈. 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김대령이 다시 네 사람 앞에 섰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마당에서 유독 그의 눈빛만 맑았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라. 하지만 내일부터는 정신 차려야 한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보다 여기서 살아남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용길이 해에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대령님, 오늘만큼은 그런 무서운 말씀 좀 거두시죠. 오늘은 축하받는 날 아닙니까?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장은 밥을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웅이라는 호칭도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당에는 빈 술병과 접시들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굴러다녔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시끌벅적함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창원의 집 사랑방에 4사람이 누웠습니다.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아무도 먼저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였습니다. 정글에서는 밤새 벌레 소리, 짐승 소리, 때로는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긴장을 놓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불안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순간 진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정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격포가 터지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헬기 프로펠러 소리.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용길이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야, 다들 잠 안 와? 근태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하니까 이상해. 거기선 총소리가 자장가였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총소리가 멈추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적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창호가 어둠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4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적을 죽이는 것, 동료를 지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훈장을 받았지만 기술이 없었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지만 학력이 없었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무엇도 준비해주지 않았습니다. 용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자자.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용길의 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금은 기차표 사고 가족에게 용돈 주고 술값 내고 나면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창호는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같은 달을 봤습니다. 참호 속에서, 정글 속에서, 야간 매복 중에.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그 뒤에 오는 말은 매번 달랐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밥 실컷 먹어야지. 살아서 돌아가면 부모님 뵈어야지. 살아서 돌아가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기쁨보다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훈장은 가슴에 달려 있었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웅이라고 불렸지만 내일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박중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 가족 좀 부탁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4사람은 각자의 생각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김없이 올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이제는 이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흩어지기 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환영 잔치에 들뜬 분위기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현실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용길이 묵고 있는 여관방은 벽지가 눅눅하게 젖어 곰팡내가 진동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얼룩이 번져 있었고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창문틀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고 그 빗줄기 속으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먼지 알갱이들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것을 보며 용길은 자신의 처지도 저 먼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길이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동전 몇잎이 손바닥 위에 굴러 나왔습니다.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서너 개. 지폐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전역금은 벌써 바닥이 났습니다. 기차표 사고, 가족에게 용돈 주고, 며칠치 숙박비 내고 나니 남은 것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거울에 금이 가 있어서 얼굴이 두 쪽으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며칠째 면도를 못해서 턱이 거칠었습니다. 군인이었을 때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 속의 사내는 지쳐 보였습니다.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용길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손등이 욱신거렸습니다.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였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돌아온 것이 고작 이거냐. 빈 주머니와 곰팡내 나는 방 한 칸. 영웅 대접은커녕 당장 내일 밥값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용길이 문을 열자 창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 전역금 일부야. 일단 써. 창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용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너도 돈 필요하잖아.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창호가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용길은 그 무게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돈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용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흩어지는 거야? 같이 죽자고 맹세했던 놈들이. 창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흩어져야 먹고 살지. 전우가 밥 먹여주냐? 정글에서는 서로 등 대고 싸웠지만 여기선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해.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창호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전쟁터의 전후에는 아름답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채소 상자에서 흙가루가 날렸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자판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의 목청 높은 고함이 골목을 메웠습니다. 싱싱한 거 사려 오늘 들어온 거야. 채소가 터질라고 해 싸게 가져가. 아낙네들이 광주리를 들고 흥정을 했고 아이들이 좌판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근태가 그 북적거리는 시장통을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가게를 기웃거리며 일자리를 물었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혹시 일손 필요하신지요? 뭐든 하겠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근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군복 바지에 해진 운동화. 얼굴은 검게 탔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 네, 월남에서요.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월남? 거기 갔다 온 놈들 요새 하도 많아서. 일자리? 줄 서. 고생한 거 너만 했냐? 매몰찬 말이었습니다. 근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생선 가게, 과일 가게, 잡화점. 어디를 가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필요 없어. 사람 많아. 다음에 와.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근태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굶었으니까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 채소 자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채소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상자가 무거운지 허리를 펴지 못하고 끙끙거렸습니다. 근태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전쟁터에서 탄약 상자를 나르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자를 좌판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젊은 사람이 힘이 좋네. 근태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일자리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힘쓰는 일이면 자신 있습니다.
할머니가 근태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낡은 옷,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절박함이 묻어나는 눈빛. 집 나르는 거 할 수 있겠어?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물건 받아다가 여기까지 옮기는 거야. 힘들어. 하겠습니다. 근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생긴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새벽 4시에 도매시장 앞으로 와. 늦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할머니가 손에 뭔가를 쥐어 주었습니다. 호빵 2개였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이거라도 먹어. 내일 일하려면 기운이 있어야지. 근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을 외곽의 낡은 교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었습니다. 헐렁한 옷, 맨발, 흙 묻은 얼굴. 담장 안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진영이 담장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본 아이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울거나 겁에 질려 있거나 이미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진영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담장 틈으로 한 아이가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옷이 너무 커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저씨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진영이 쭈그려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왜 여기 서 있냐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진영이 머뭇거리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녀님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더니 총총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수녀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담장 문을 열었습니다. 온화한 눈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진영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왔는지 자기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발길이 여기로 향했을 뿐이었습니다. 수녀님이 진영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마른 체구, 깊이 파인 눈, 그리고 어딘가를 헤매는 듯한 눈빛. 수녀님이 혹시 노래를 가르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노래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에도 적에게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 밥을 좀 얻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굶어서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수녀님이 미소 지으며 밥은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나눌 순 있다며 배고프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녀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아저씨다. 새로 온 사람이다. 호기심 가득한 눈들이 진영을 둘러쌌습니다. 진영이 주머니를 뒤져 어제 먹다 남긴 빵 반쪽을 꺼냈습니다. 딱딱해졌지만 아직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빵을 조각조각 나누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손들이 빵 조각을 받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물며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진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진영은 그럼 시작하자며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허름한 술집에 네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낮은 천장에 전구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안주 접시에는 오징어, 다리 몇 개와 땅콩이 전부였습니다. 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돈 모으자. 작은 거라도 같이 시작하자. 용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로? 빈손인데. 모을 돈이 있어야 모으지. 근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당장 먹고 살기 바빠. 내일부터 시장에서 짐 나르기로 했어. 새벽 4시에 나가야 해. 진영은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입술이 소주로 젖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이대로 흩어지면 진짜 끝이야. 우리 함께 살아 돌아왔잖아. 그 의미가 뭔데? 용길이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젖이 오르내렸습니다. 의미? 의미가 밥 먹여주냐? 현실을 봐, 창호야. 우린 영웅이 아니야.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놈들이지. 쓴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술집 문이 열리고 김대령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에 굳은 표정. 자리에 앉으며 네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구나. 대령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대령이 손을 저어 앉으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다 들렀다. 소주나 한잔 하자. 창호가 빈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김 대령이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뜨거웠습니다.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혼자 굴리면 작아. 같이 굴려야 길이 된다. 용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대령님 길은 좋은데요. 우리한테 삽이라도 있습니까? 맨손으로 길을 어떻게 만듭니까? 김 대령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 같기도 하고 한숨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삽은 내가 마련하지. 너희는 버티는 힘을 보여라.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돼. 1년이면 된다. 1년 뒤에 다시 모이자. 그때까지 각자 뭔가를 만들어 와. 1년이요? 근태가 되물었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면 충분해. 당장 큰 돈이 아니어도 좋다. 기술을 익히든 장사를 배우든 뭐라도 하나씩 들고 와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주지. 네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의심, 기대, 불안이 뒤섞인 눈빛이 오갔습니다.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모입니까? 창호가 물었습니다. 김 대령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창경원 정문 앞. 내년 이맘때쯤. 벚꽃 필 때 보자. 창경원이요. 그래. 거기서 다시 만나자. 살아있다면. 마지막 말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살아있다면. 전쟁터에서도 같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각박한 현실에서 살아남아 있다면. 소주잔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네 사람과 대령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짤그랑 소리가 허름한 술집에 울렸습니다. 약속이다.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술병은 비어갔습니다. 내일이면 각자의 길로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근태는 새벽 시장으로, 진영은 고아원으로, 용길은 아직 정하지 못한 어딘가로. 창호는 박중희 유가족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창호가 술집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1년 뒤 우리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대답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영이 빈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내일도 해가 뜬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값을 나누어 내고 술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끝에서 네 갈래 길이 갈라졌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창호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용길, 근태, 진영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년 뒤에 보자. 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창호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야 한다.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호는 옷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 그것만으로 내일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장. 낯선 삶 속으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창호는 박중희 유가족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낡은 단칸방이었는데 지붕에 기와장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담장은 금이 가서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쓰고 퀴퀴한 약 냄새가 새어나왔고 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었습니다. 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벽에 박중희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웃음이 창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마지막으로 본 얼굴은 저렇게 웃고 있지 않았고 피투성이에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창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망인이었는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덮고 있었고 손톱 밑에 까만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벽을 긁은 흔적이 있었고 손가락 끝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창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미망인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동자의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야? 왜 이제 와? 약속했잖아. 미망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창호의 셔츠를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천에 파고들었고 광기에 물든 눈으로 창호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데려가줘. 여기 너무 무서워. 혼자 있기 싫어. 창호가 미망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미망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예요. 창호요. 남편 친구.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미망인의 눈에서 빛이 스러지더니 풀린 손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웅크리며 벽을 향해 돌아 앉았는데 어깨가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복동이었는데 7살이라고 했지만 또래보다 작았고 영양 부족인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너무 빨리 철이 든 아이처럼 어른스럽게 깊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창호가 쭈그려 앉아 복동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또 왔어. 밥은 먹었니?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 해줘요. 계속 아빠만 찾아요. 아빠는 안 오는데. 그 말이 창호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창호가 부엌으로 가서 쌀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쌀알 몇 톨만 굴러다니고 있었고 찬장을 열어도 썩어가는 무 한 토막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호가 주머니를 뒤져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돈의 절반이었는데 이것마저 주면 이번 주 끼니도 걱정이었지만 복동이에 푹 꺼진 볼이 떠올라 돈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쌀이랑 반찬 좀 사와. 그리고 남은 건 엄마 약값에 써. 복동이가 돈을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지폐를 집어들었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호가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박중희의 영정사진이 그 불빛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창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형님 약속 지킬게요. 가족 꼭 지킬게요. 같은 무렵시장 골목에서는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느라 분주했습니다. 근태가 골목 한 구석에서 할머니한테 외상으로 받아온 배추 몇 포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빈 나무 상자 위에 배추를 늘어놓았는데 좌판이라고 하기에도 초라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넓은 자리에 갖가지 채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고 근태의 좌판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추요. 싱싱한 배추요.
목이 잠긴 것처럼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돌격 명령이나 사격 개시 같은 고함을 질렀는데 지금은 배추를 팔라고 외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채소 파는 소리를 지르다니 창피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갔고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 좌판의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뭘 팔아. 소리를 질러야지 소리를 배에서 소리 나게. 근태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배추요. 여전히 작았고 목이 긁혔지만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며 장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글에서 적을 향해 총 쏘는 것보다 어려웠는데 적어도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정오가 되어도 배추 한 폭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근태의 좌판 앞에서 멈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김밥 한 줄이야. 배고프지? 아주머니가 김밥을 건네자 근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아침도 걸렀기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아주머니가 웃으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굶으면 목소리도 안 나와. 먹어. 근태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밥알이 입안에서 풀어졌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무엇이든 맛있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손님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였는데 배추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야? 근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300원이요. 비싸다. 250원에 줘. 할머니가 깎으려 하자 근태가 망설였습니다. 250원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지만 오늘 하나도 못 팔면 내일 다시 외상을 얻을 수 없었기에 팔아야 했습니다. 네, 드릴게요. 근태가 배추를 봉지에 담아 건네자 할머니가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라온 동전은 무겁지 않았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자 첫 번째 수입이었고 근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좌판을 정리하며 오늘 번 돈을 세어보니 겨우 밥 한 끼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근태는 웃었는데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가락 마디가 까져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근태는 아픈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아원 옆 낡은 창고에서는 금간 유리창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쌓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 알갱이들이 핏줄기 속에서 마치 눈발처럼 반짝거리며 떠다녔습니다. 진영이 아이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헐렁한 옷을 입고 얼굴에 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만은 호기심과 기대가 담긴 초롱초롱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해봐. 도레미파솔라시도. 진영이 손으로 박자를 짚으며 음계를 부르자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물쭈물 입을 열었다가 닫으며 어색해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는데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선생님, 배고파요. 진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배고프다는 말은 삼켰는데 아이들 앞에서 배고프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영이 주머니를 뒤지자 언제 어디서 얻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낡은 사탕 몇 개가 나왔고 종이 포장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자. 배고픈 사람도 노래는 할 수 있어. 아니, 배고프니까 더 노래해야 해. 진영이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자 아이들이 사탕을 받아 입에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퍼지자 표정이 밝아지며 작은 입술이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자, 다시 해보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진영이 다시 음계를 부르자 이번에는 아이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음이 엇나가고 박자가 맞지 않는 서툰 음정이었지만 목소리만은 맑았고 순수한 목소리들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총성과 폭발음, 비명만 들렸는데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영이 박수를 치자 아이들도 따라 박수를 쳤고 작은 손뼉 소리가 창고 안에 울리며
진영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골목에 도박판이 벌어진 방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형광등 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돈다발이 오가는 가운데 남자들이 둘러앉아 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용길이 그중 하나였는데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패를 내려다보니 나쁘지 않았고 이번엔 딸 수 있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콜. 용길이 심장이 두근거리며 패를 펼쳤는데 상대방의 패가 더 높았습니다. 또 졌고 테이블 위에 쌓아놓은 돈이 상대방 쪽으로 쓸려갔습니다. 용길이 주머니를 뒤졌지만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오늘 가져온 돈, 저녁금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전부 잃어서 이제 정말 빈털털이었습니다. 옆 사람의 지갑이 눈에 들어왔는데 반쯤 열려 있었고 지폐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패에 집중하느라 딴 곳을 보고 있었고 용길의 손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지폐에 닿자 심장이 쿵쾅거렸고 지폐 몇 장을 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요동치는 가운데 손에 쥔 돈을 바라보니 훔친 돈이었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당장 내일 밥을 먹어야 했고 여간비도 내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살기 위한 거야.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용길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자기 합리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자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펼쳐졌고 용길은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캄캄한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밤 창호가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지폐 몇 장이 이번 달에 남은 돈의 전부였고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방세를 내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중이 유가족에게 준 돈, 자신의 숙식비,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용길까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지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반달이 보였습니다. 창호는 그 달을 바라보았는데 전쟁터에서도 같은 달을 봤습니다. 그때는 살아 돌아가면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고 살아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는데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중희와의 약속, 김 대령과의 약속, 그리고 전우들과의 약속. 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버텨야 하고 모레도 버텨야 했습니다. 1년 후 창경원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사장. 작은 성취와 불안. 몇 달이 흘렀습니다. 창호가 복동이와 복도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작은 손이 창호의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원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하얀 벽과 바닥, 천장까지 모든 것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진찰실 문 너머로 미망인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 데려와요. 약속했잖아요. 의사가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복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이가 창호를 올려다보았는데 7살짜리 아이의 눈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 눈빛에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 집에 자꾸 와요? 창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아빠랑 한 약속 때문이야. 내 아빠가 죽기 전에 가족을 부탁한다고 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이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창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복동이가 창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는데 아이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해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처럼 안 죽을 거예요? 창호는 가슴 한가운데를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았고 그 맑은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아이가 또 누군가를 잃을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안 죽어. 약속할게. 창호가 복동이의 손을 꽉 쥐며 말하자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이 창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고 그 힘이 창호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었고 지켜야 할 약속이 늘어났습니다. 진찰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창호가 복동이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일어나 진찰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었고 약값만 해도 빠듯한데 정신과 치료까지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단 약으로 버텨보겠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창호를 바라보며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젊은 분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가족은 아니시라면서요? 창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 무거운 약속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에서는 근태의 좌판 앞에 손님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는데 좌판이 넓어졌고 배추, 무, 시금치, 고구마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채소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배추 싱싱해요.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바로 받아온 거예요. 근태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는데 처음과 달리 크고 또렷했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좋아졌네. 처음엔 쥐꼬리만 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저도 장사꾼이에요. 근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배추를 사가고 또 다른 손님이 물을 샀는데 하루 종일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좌판을 정리하며 오늘 번 돈을 세어보니 지폐가 제법 두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오히려 뿌듯했는데 내 몸으로 번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손에 호떡 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이거 먹어. 아주머니가 호떡을 건네자 근태가 받아들었는데 호떡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처음에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뭘 버티면 되는 거야. 버티면. 처음엔 다 힘들어. 근데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근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작은 행사장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동네 사람 수십 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가운데 무대 위에 깨끗하게 빨아 입은 옷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를 한 고아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진영이 무대 옆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했지만 막상 무대에 서니 긴장이 됐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진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멈추지만 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진영이 손으로 박자를 짚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이 노래를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몇 달을 연습한 보람이 있게 화음이 맞았습니다. 노랫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미소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하자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진영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애들 밥값이나 보태요. 고생 많았어요. 진영이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맙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진영에게 달려오며 한 아이가 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또 해요? 또 노래해요? 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하자. 계속하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그 소리가 진영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내일도 연습해야 하고 다음 공연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박장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남자들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용길이 그중 하나였는데 얼굴이 헬쑥해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티가 났습니다. 또 돈을 잃어 주머니가 텅 비었고 빌린 돈까지 다 날려 테이블 위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옆 사람의 손목에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시계가 보이자 용길의 눈이 그것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이 시계를 향해 뻗었는데 손목을 잡혔습니다. 시계 주인이 용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새끼가. 주먹이 날아와 코뼈에 충격이 오더니 코피가 터지며 용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지며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꺼져. 문 밖으로 쫓겨나 골목에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코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용길이 골목벽에 기대 앉아 비에 온몸을 적셨습니다. 춥고 아팠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전쟁터에서는 훈장도 받고 동료들의 존경도 받는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도둑이고 도박에 중독된 인간이었습니다. 용길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빗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마저 말라버린 것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해질녘 창호와 근태가 시장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지만 서로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야. 창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용길 봤어? 근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안 보여. 도박한다는 소문은 들었어. 사채업자한테 쫓긴다더라. 창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찾아봐야겠어. 근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식한테 손대면 우리까지 다쳐. 사채업자들이 붙어 있다고. 창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전우잖아. 같이 살아 돌아온 놈이야. 버릴 수 없어. 근태는 대답하지 못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용기를 도우려다 자신까지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녁 해가 기울어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두 사람을 덮었습니다. 창호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치자 글씨가 보였습니다. 창경원 정문 내년 봄 벚꽃 필 때. 대령님이랑 한 약속이야. 1년 후에 다시 모이자고 했어. 넷이 다 모여야 해. 근태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용길 같이 찾아보자. 창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두 사람이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찾아야 했고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빈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네 사람의 약속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전쟁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장. 한 사람의 추락.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용길이는 어디론가 부지런히 걷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 아니 4명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용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어디 가냐고 소리치자 용길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돌고 담을 넘으며 뛰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글에서도 이렇게 뛰었습니다. 적의 총탄을 피해 박격포 소리를 뒤로하고 뛰었는데 그때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뭐였을까요? 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도망치기 위해서였을까요? 용길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앞을 가로막아 벽에 몰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사채업자 셋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가 용길을 덮었습니다. 도망치면 못 잡을 줄 알았냐며 욕을 섞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먹이 날아와 코뼈에 충격이 오더니 용길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수없는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밀려오며 피가 입안에 고였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용길이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용길에게 다음 주에도 돈을 해결 못하면 그때는 내 장례식 향냄새 맡을 각오하라며 협박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떠나자 용길이 벽을 짚고 일어나 피를 뱉었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검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창호에게 갈까요? 창피해서 못 갔습니다. 근태에게 갈까요? 돈 훔친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영에게 갈까요? 그 놈은 애들이나 가르치고 있겠지요. 용길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용길은 겨우 몸을 일으켜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엉덩이에 닿았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숨을 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며 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런 하늘을 봤는데 야간 작전을 마치고 참으로 돌아올 때 동이 터오는 하늘을 보며 살아있구나, 오늘도 살아남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전쟁 영웅이라고 훈장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도둑이고 도박꾼이고 빚쟁이였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지자 동전 몇 잎이 손에 잡혔는데 이게 전부였고 밥 한 끼도 사 먹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용길이 손바닥 위에서 반짝거리는 동전을 바라보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야 했고 어디론가 가야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용길은 그 자리에 웅크린 채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같은 날 미망인의 집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골목까지 울렸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연달아 터지는 소리였고 창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망인이 달려들어 창호의 셔츠를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손톱이 전에 파고들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날 버릴 거냐고, 다들 버린다고, 남편도 세상도 다 자신을 버린다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는데 며칠째 울고 소리친 것 같았습니다. 창호가 미망인의 차갑고 거친 손을 잡으며 안 버린다고, 오늘도 자신이 여기 있겠다고 달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쳐 있었는데 몇 달째 이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이가 방 구석에 웅크리고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는데 7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창호가 복동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괜찮다고, 아저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벌써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창호가 탁자 위에 약봉지를 펼쳐놓고 영수증을 꺼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약값, 밥값, 방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고 주머니에 남은 돈을 세어보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창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중희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햇살이 좌판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근태가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제법 늘었는데 몇 달 동안 목청을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완장을 차고 손에 서류철을 든 단속반이었습니다. 반장이 허가증이 있냐고 묻자 근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가증. 그런 게 필요한 줄 몰랐는데, 아니 알았지만 어떻게 받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몰랐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더듬거렸습니다. 단속반이 고개를 저으며 무허가 장사는 안 된다며 철거라고 했습니다. 단속 반원들이 좌판을 치우기 시작하자 채소 상자가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배추가 굴러가고 무가 엎질러졌습니다. 몇 달 동안 쌓아온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태가 채소 상자를 안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옆 좌판 아주머니가 다가와 근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버텨. 여기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다른 자리 알아봐. 내가 도와줄게. 근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야 했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쓰러지면 죽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아원 옆 창고에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쿵쿵쿵. 거친 소리였습니다. 진영이 문을 열자 낡은 양복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창고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언제 줄 거야? 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아니 내일 드릴게요.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일? 너한테 내일이 있어? 다음 주까지 안 내면 나가. 주인이 돌아가며 문이 쾅 닫히자 창고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문틈으로 불안한 눈빛으로 진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도 세상의 차가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우린 내일이 있어. 그래서 노래하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진영의 말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영도 자신의 말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창호가 김대령의 집을 찾아가 서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낮은 목소리가 들려 창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고 탁자 위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의자에 앉아 창호를 바라보았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대령님, 저희 약속 아직 유효합니까? 창호가 물었고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효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넷이 다 모여야 한다. 창호의 얼굴이 굳어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길이도요? 김대령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길이도. 창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용길. 도박에 빠지고 돈을 훔치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용길. 그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가 오려고 할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창호가 고개를 숙이자 김대령이 창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묵직했습니다. 힘들겠지. 하지만 전우를 버리지 마라. 전쟁터에서도 그랬듯이. 창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대령이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창호가 복동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미망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약을 바꿨더니 효과가 있었지만 약값이 더 올랐고 창호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창호의 손을 잡고 걸었는데 작은 손이 창호의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요? 복동이가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창호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 아빠랑 약속했거든. 약속이요? 응. 가족을 꼭 돌봐달라고 했어.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우리 아빠 친구예요? 그래. 아빠 친구야. 복동이가 창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지만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빠 친구니까 안 갈 거죠? 아빠처럼 안 갈 거죠? 창호의 가슴이 먹먹해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복동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안 가. 약속할게. 복동이가 작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창호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6장. 다시 모이기 위해.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창호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골목을 헤매고 있었는데 옷이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고
물웅덩이에 발이 빠지며 첨벙 소리가 났습니다. 창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받냐고 물으며 키 크고 어깨 넓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개를 젓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몰라요. 용길?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을걸. 창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며 용길이 갈 만한 곳을 전부 다녔는데 도박장, 여관, 술집 어디에도 용길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근태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고 옷이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너도 용길 찾아? 창호가 물었고 근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며 빗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근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식 찾지 마. 같이 더러워져. 목소리가 차가웠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태도 용기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만 인정하기 싫을 뿐이었습니다. 창호가 근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전우잖아. 같이 살아 돌아온 놈이야. 버릴 수 없어. 근태가 대꾸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현실과 싸울 수 없었는데 용기를 돕고 싶었지만 자신도 겨우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진영이었는데 역시 비에 젖어 있었고 마른 체구가 비에 젖으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창경원, 1년 후에 만나자고 했지? 진영이 물었고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용길이를 데려와야 해. 대령님이 그랬어. 넷이 다 모여야 한다고. 진영이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못 데려오면? 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고 세 사람이 골목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얼굴에 물기가 흘러내렸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이 찾자. 근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고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찾아? 진영이 물었습니다. 용길이 갈 만한 곳 전부. 도박장, 여관, 술집, 골목골목 다 뒤져보자.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비 속으로 걸어나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용기를 찾아야 했고 어떻게든 데려와야 했습니다. 창호가 도박장을 돌며 담배 연기 자욱한 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만 용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박장 주인에게 용기를 아냐고 물으며 키 크고 어깨 넓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식? 빚 많이 지고 사라졌어. 사채업자들이 찾고 있더라. 보면 도망가. 창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용길이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근태는 시장 골목을 뒤지며 좌판 상인들에게 혹시 용길이라는 사람 봤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모른다고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갔어. 많이 야위었더라. 불쌍해 보였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목 쪽으로 갔는데 그 뒤로는 몰라. 근태가 고개를 숙이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진영은 여관가를 돌았습니다. 허름한 여관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간판이 반쯤 떨어진 곳도 있었고 불이 꺼진 곳도 있었습니다. 한 곳 한 곳 물어보았습니다. 용길이라는 사람 묻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 모른다고 했지만 한 곳에서 단서를 얻었습니다. 늙은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맞아서 피 흘리는 사람이 왔었어. 2층 끝 방에 묵더니 돈도 안 내고 사라졌어. 진영이 고마움을 표하고 그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저녁에 다시 만나 빗속에서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2층 끝 방에 묵었다는 곳이 있어. 거기서부터 다시 찾아보자. 진영이 말하자 창호와 근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창호가 마침내 용기를 찾아냈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낡은 건물의 허름한 여인숙이었는데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고 벽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창호가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 2층 끝방 앞에서 멈춰 문을 두드렸습니다. 용기라 나야. 창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호가 문을 밀자 잠겨 있지 않아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곰팡내가 밀려왔고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바닥에 카드가 널브러져 있었고 빈 술병이 구석에 굴러다녔습니다. 용길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날 구하러 왔어? 용길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조적인 비웃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호가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축축한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고 먼지 냄새와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하러 온 거 아니야. 같이 가자고. 용길이 비웃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딜까. 돈도 훔치고 사람도 패고 전우들 등 뒤에 칼 꽂은 놈이야. 얼굴 들고 어딜 가. 목소리에 자기 혐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용길은 자신이 싫었고 이렇게 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창호가 말했습니다. 창경원, 1년 전 약속. 기억나지? 너 없으면 안 돼. 용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창경원, 약속.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술집에서 했던 약속. 대령님이 말했습니다. 삽은 내가 마련하지 너희는 버티는 힘을 보여라. 용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너졌고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못 가. 얼굴을 못 들겠어. 용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창호가 용길의 어깨를 잡았는데 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럼 얼굴 들 수 있게 만들어. 창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용길이 고개를 들어 창호를 바라보았는데 창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1년이 안 됐어. 시간은 있어. 용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용길이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창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용길이 뿌리쳤습니다. 혼자 있을 거야. 꺼져. 용길이 비 속으로 뛰어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호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 진짜 방법을 찾으러 간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창호네 집에서 복동이가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누구 기다려요? 창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친구요? 아저씨 친구? 응. 같이 고생한 오래된 친구야.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와요? 창호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올 거야. 믿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창호는 용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창경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창호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창경원 정문 내년 봄 벚꽃 필 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바라보며 창호는 생각했습니다. 용길아 돌아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같은 별을 봤는데 그때는 살아서 돌아가길 바랬고 지금은 다시 만나길 빌었습니다. 넷이 다 모이자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용길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신도 모르고 그저 발이 닿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창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얼굴 들 수 있게 만들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얼굴을 들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박으로 잃은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전우들에게 한 짓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용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골목 끝에 불빛이 보였는데 작은 공장이었고 용접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쩍거렸습니다. 용길이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런 불빛을 봤습니다. 폭발의 섬광,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
하지만 지금 이 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불빛이었고 파괴가 아닌 창조의 불빛이었습니다. 용길의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군대에서 공병 훈련을 받았었는데 다리를 놓고 참호를 파고 간단한 용접도 했습니다.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용길이 중얼거렸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며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방향은 생겼습니다. 뭔가를 배워야 했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얼굴을 들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며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용길이 그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런 별을 봤는데 그때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 무엇을 시작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바닥이었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창호가 그랬듯이, 근태가 그랬듯이, 진영이 그랬듯이 용길도 버틸 수 있었고 아니 버텨야 했습니다. 1년. 창경원. 약속. 용길이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버텼던 것처럼 지금도 버텨야 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용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아직 모르는 곳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곳,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으로. 7장 창경원 약속. 1년이 지났습니다. 맑은 날이었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았고 봄바람의 꽃향기가 희미하게 실려왔습니다. 창경원 주변의 벚나무들이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창경원 입구에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내고 엄마 손을 잡고 풍선을 든 아이와 아빠 어깨에 올라탄 아이가 보였습니다. 솜사탕 파는 달콤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팥빙수 자판과 군고구마 굽는 연기도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창호가 입구 앞에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군복 아니면 작업복만 입다가 양복을 입으니 몸이 뻣뻣하고 어색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제대로 됐는지 자꾸 확인하며 만지작거렸는데 거울도 없이 대충 맸더니 삐뚤어진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술집에서 4사람이 모여 술잔을 부딪히며 약속했었습니다. 1년 후에 창경원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버티자. 버텨서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을 버텼는데 쉽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버텼습니다. 옆에 근태가 역시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굳은 살 박힌 손이 양복 소매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땀을 연신 닦으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영도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아이들 노래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아 합창단 아이들 생각이 났는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사람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1년 전에 정한 오후 2시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며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근태가 용길이 올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용길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고 살아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호가 온다고 와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확신보다는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창호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용길이 돌아올 거라고, 약속을 지킬 거라고. 1년 전 허름한 여인숙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굴 들 수 있게 만들어. 용길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진영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대령님이 4시 모여야 한다고 했는데. 창호가 고개를 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용길이 올 거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풍선을 든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연인, 도시락을 든 가족.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창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평범하게 웃고 평범하게 걷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전쟁의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아 밤마다 총소리와 폭발음, 전우들의 비명이 들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웃어야 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 3분 전, 1분 전. 세 사람의 눈이 입구를 향해 있었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용길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용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번들거리는 옷이 아니라 단정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깨끗이 닦은 검은 구두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에 불안하고 흔들리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오래된 상자였지만 깨끗이 닦아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놀라 용길을 바라보며 입이 벌어졌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길이 천천히 다가와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용길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금빛 무언가가 반짝거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이 부셨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용길이 기능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단했고 예전의 헛에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부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박에 빠지고 돈을 훔치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용길이 금메달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비 맞으며 도망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근태가 한 발 다가서며 진짜 너냐고, 정말 내가 딴 거냐고 물었습니다. 용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랑스러운 것 같았지만 뽐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때?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쳤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진영이 그럼 우리한테 한 짓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돈 훔친 거, 거짓말한 거.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용길의 고개가 숙여지며 목덜미가 붉어졌습니다. 창경원의 웃음소리와 새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용길이 갚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못 갚겠지만 도망은 안 치겠다고, 이번엔 등 뒤로 칼 안 꽂겠다고 했습니다. 창호가 용길의 어깨를 잡으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됐다고 왔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용길의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창호가 용길의 등을 두드렸고 근태도 진영도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이 1년 만에 모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남았던 전우들이 다시 모인 거였습니다. 이번엔 전쟁이 아니라 삶을 위해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경원 안에 있는 넓은 홀이었는데 오늘 싸우건설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홀 안에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고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꽃병에 꽃이 꽂혀 있었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김 대령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싸우 건설이 시작됩니다.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리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창호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건설.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참호를 파고 다리를 놓던 손, 폭탄 구멍을 메우고 진지를 세우던 손. 그 손으로 이제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요? 파괴가 아닌 창조, 죽음이 아닌 삶.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이 회사는 전우들의 회사라고, 함께 싸웠던 손으로 이제 함께 짓겠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더 크게 터지자 김 대령이 손을 들어 네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후건설의 핵심 인력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용길이 멈칫하며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거기 서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전우들 돈을 훔치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창호가 팔꿈치로 용길을 밀며 가라고 했습니다. 용길이 자신도 가도 되냐고 묻자 창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너도 가라고 했습니다. 용길이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사람이 단상 앞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창호가 옆을 보니 근태가 어깨를 펴고 있었고 진영이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용길이 금메달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용길이 금메달을 꽉 쥐자 손바닥에 금속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 서도 될까? 아직 확신이 없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이런 자리가 두려웠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연회장 한 구석에서 작은 손이 창호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복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목이 조금 컸습니다. 비누 냄새가 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1년 사이에 키가 조금 크고 얼굴에서 아기티가 조금 빠졌습니다. 복동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와 하얀 식탁보, 웃고 떠드는 어른들이 있는 이곳은 8살짜리 아이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창호가 쭈그려 앉아 복동이와 눈을 맞추며 그래도 오늘은 괜찮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같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창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동안 복동이와 미망인을 돌보았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도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중희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박중희가 마지막으로 가족을 부탁한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을 버텼습니다. 미망인의 상태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매일 들러 말동무를 해주고 복동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그런 일상이 미망인에게 위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용길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호와 복동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는 전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 같았습니다. 용길이 금메달을 다시 치며 손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지만 해보고 싶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용길이 창호에게 다가가자 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길이 진짜로 하겠다고, 이번엔 등을 안 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창호가 용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1년 전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알아. 믿어. 창호가 대답하자 용길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파티의 소음이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호, 근태, 진영, 용길. 1년 전 술집에서 했던 약속, 창경원에서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후건설. 새로운 출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아니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파티가 끝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고 창경원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가슴에는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내일을 향한 불빛이었습니다. 8장. 내일로 향하는 것. 새벽 공사장 바닥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고 시멘트 냄새와 새 냄새,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근태가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상자를 나르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벽돌 한 장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고 근태가 이게 더 무겁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창호가 그래도 이건 내일로 남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창호가 쌓아 올린 벽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낮은 벽이었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부수기만 했습니다. 적의 진지를 부수고 다리를 폭파하고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짓고 있었고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벽이 조금 더 높아지고 모레면 더 높아지고 그렇게 건물이 완성될 것입니다. 트럭 경적 소리가 울리자 진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전쟁터에 포성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흔들어 몸을 다잡으며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공사장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진영이 벽돌을 들어 올리며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말은 체구였지만 합창단 아이들을 업고 다니며 단련된 근육이 있었습니다. 용길도 용접 마스크를 쓰고 철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며 파란 빛이 번쩍거렸습니다. 기능 올림픽에서 배운 기술이었고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사람이 같은 현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함께였습니다. 같은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공사장 한쪽 그늘막 아래 나무 벤치에서 네 사람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아침부터 일했으니 배가 고파서 맛있었습니다. 진영이 거표지가 낡은 작은 노트를 꺼내자 용길이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진영이 노트를 펼쳐 보이니 합창단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석부 같기도 하고 일기장 같기도 했습니다. 용길이 합창단 계속하냐고 묻자 진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야 한다고 애들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진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 생각을 하면 힘이 났습니다. 공사장 일이 끝나면 창고로 가서 아이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용길이 멀리 바라보며 자기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허세 섞인 말투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호가 용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눈이었고 흔들리던 눈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창호가 생기게 될 거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용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며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창호가 복동이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어디선가 풍겨오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복동이가 창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창호의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복동이의 손이 조금 커졌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창가에 불이 켜져 있었고 미망인이 창가에 서서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미망인의 상태가 많이 나아져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복동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복동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저씨 늦었네요. 창호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공사장 일이 좀 길었어. 내일은요? 내일은 좀 일찍 올게. 약속해. 창호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그 말이 가볍지 않았고 약속처럼 무거웠습니다. 1년 전에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버틸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힘들겠지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미망인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호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박중희님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있어요.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밤이 되어 용길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1년 전에 곰팡내 나던 여인숙 방과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금메달이 놓여 있었는데 햇빛이 없어도 희미하게 반짝거렸습니다. 용길이 그 메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고 대회에 나갔습니다. 쉽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버텼습니다.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돈이 있었는데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전우들에게 갚을 돈이었습니다. 훔친 돈, 빌린 돈. 다 갚기엔 아직 멀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갚아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도망치면 편한데. 용길이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더 무서워.
도망치면 또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1년 전처럼 골목에서 맞고 혼자 웅크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신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공사장이 보였습니다. 야간등이 켜져 있었고 먼지 속에 빗기둥이 섰습니다. 내일 또 저기로 가서 벽돌을 나르고 철골을 붙이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힘들겠지. 하지만 괜찮아. 용길이 금메달을 쥐자 손바닥에 금속의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메달이 증거였습니다.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증거, 부수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다는 증거. 같은 시각, 근태는 집에서 작업용 장갑을 빨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와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던 손이 이제 벽돌을 나르는 손이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쌓은 벽돌이야. 내가 만든 건물이야. 아내가 옆에 앉아 근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근태가 웃었습니다. 일하는 손이니까. 괜찮아.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근태가 아내의 손을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위해 일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 진영은 창고에 있었습니다. 합창단 아이들이 돌아간 뒤라 빈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아이들 이름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아이들 내일 연습할 노래, 다음 주 공연 계획.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맑은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질 때 진영의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내일도 여기 올게. 애들아 기다려. 진영이 중얼거리며 창고 문을 닫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에 야간등이 켜져 먼지 속에 빗기둥이 섰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내일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누가 먼저 쓰러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약속으로 같은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후건설. 전우들의 회사. 함께 싸웠던 손으로 함께 짓는 건물. 다시 흔들릴 때 누가 먼저 손을 놓을까요? 아니면 누가 먼저 잡아줄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함께였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철골을 붙이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힘들겠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로 남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쌓아 올린 벽돌, 세워진 기둥, 함께한 시간. 그것들이 남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수고 죽이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호가 복동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 좀 일찍 올게. 그 약속이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용길이 금메달을 쥐었습니다. 내일도 이걸 보며 버텨야지. 그 다짐이 단단했습니다. 근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일하고 올게. 그 말이 사랑이었습니다. 진영이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여기 올게. 그 약속이 희망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내일은 불안했지만 함께였습니다. 함께라는 것,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면 됐습니다. 내일이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같은 별을 봤습니다. 그때는 살아서 돌아가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일 또 만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그리고 그의 전우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내일로 이어지는 시작. 함께 짓는 내일. 전쟁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추억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